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보셨나요?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50대, 60대 여성들의 이혼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가정폭력 때문입니다. 평생 참아왔던 상처가 결국 노년의 문턱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은퇴 후 혹은 아이들 다 키운 뒤에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지? 실제로 우리나라 황혼이혼의 60% 이상이 여성의 신청이고 그중 절반 이상은 폭력이나 부당대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존중 없는 결혼 생활, 이대로 버텨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내 삶을 지켜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래된 신발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낡은 작업화 한 켤레. 가죽은 갈라지고 밑창은 닳아버려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신발. 바로 그 신발은 지난 세월 땀 흘려 일했던 흔적이자 한 여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던 김순애 씨, 62살.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점퍼를 걸치고 낡은 작업화를 신은 채 공장으로 향했죠. 남들보다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학비를 대고 전셋집 보증금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의 순애 씨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거야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남편은 작은 자영업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 같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술자리 뒤 손찌검은 결혼 초반부터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가 피곤해서 그래라며 스스로 합리화했고 직장 동료 앞에서는 남편이 좀 까칠하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부터였습니다. 김순애 씨는 환갑을 앞두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떠나올 때 손에 들려있던 것도 다 닳아버린 작업화뿐이었습니다. 퇴직금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일했지만 중소기업이다 보니 받은 건 고작 3천만 원 남짓. 남편은 그 돈으로 빚을 갚자고 했고 결국 순애 씨 손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같이 편하게 살자던 남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은퇴 후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빈집에 남편과 단둘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 집을 떠났고 순애 씨의 생활 반경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집에서 뭐하냐, 밥이나 제대로 해라라는 말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목소리가 높아졌고 술만 마시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을 핑계로 참았다면 이제는 그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가 조심스레 이제 술 좀 줄이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얼굴이 붉어진 채 냉수를 들이켜더니 그대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심하게 밀쳤죠. 그날 순애 씨는 팔에 큰 멍이 들었고 며칠 동안 팔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다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작업화가 있던 신발장을 바라보며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신발을 신고 평생 버텼는데 왜 집에서는 이렇게 발 디딜 틈조차 없을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큰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남편의 가게는 손님이 줄어 겨우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고 순애 씨의 퇴직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건 한 달에 겨우 70만 원 남짓.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쥘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냐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애 씨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모욕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집에만 있는 늙은 여자라고 소개했고, 아이들 앞에서는 내 엄마는 이제 쓸모가 없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들은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것은 퇴직 이후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갈등은 작은 대화에서도 폭발했습니다. 하루는 순애 씨가 손주를 돌봐주고 돌아왔을 때 일이었습니다. 지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지 못하자 남편은 도대체 넌 집에서 뭘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차라리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몸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작업화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신발은 날 버티게 했는데 지금은 날 지켜줄 게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자식들도 예전처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순애 씨의 고통을 세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참고 살아.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더 힘들어. 아이들의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참는 게 답일까? 아니면 이제라도 달라져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점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이 툭 던지는 말 몇 마디 외에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행복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작업화가 눈에 밟히듯 이제라도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나도 사람인데 더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 생각은 서서히 그녀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순애 씨의 눈꺼풀은 좀처럼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술 취한 목소리와 소라는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낡은 작업화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현장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일하던 시절이 손에 잡히듯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조차 존재가 부정되고 늙었다는 이유로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어느 저녁, 순애 씨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조금 짜다는 이유로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손이 날아왔습니다. 얼굴 옆이 화끈거리며 순간 귀에서 울음소리 같은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 도와줄 사람도 말려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 욕실에서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낯설 정도로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 그리고 눈 밑에 퍼렇게 번진 멍자국.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산다. 그녀의 발걸음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며 순애 씨는 놀랐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떤 이는 주름진 손을 떨며 서류를 붙잡고 있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며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이 폭력과 모욕 속에 버티다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묘한 위안도 들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이 시작됐나요? 순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결혼 초부터 이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날들, 이웃 눈치에 병원조차 못 갔던 사연, 그리고 퇴직 이후 더욱 심해진 남편의 폭언과 손찌검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게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그 말에 순애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막막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순애 씨의 이름으로 된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로는 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다. 며칠 뒤 순애 씨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낡은 작업화를 신발장에서 꺼내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지. 이젠 나도 새 길을 가야겠다. 그 순간 오래된 신발이 그녀의 결심을 지지해주는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남편과의 다툼은 이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이혼을 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남편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놀라며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이혼하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순애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생활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모욕과 폭력은 더는 못 참는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용기를 낸 게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순애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 부엌도 좁았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발소리를 두려워하며 눈치 보던 과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보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자신에게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해주는 젊은 동료들의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낡은 작업화를 꺼내어 베란다에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힘도 솟았습니다. 그 신발은 평생 자신을 버티게 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법원에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이혼 소송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폭력과 무시는 결국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김순애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66살 이정호 씨. 그는 대기업 연구직에서 35년을 근무하다가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도 평범했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했지만 늘 동기들보다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나았던 점은 성실함과 꾸준함이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연구 노트는 칸칸이 채워갔습니다. 그 습관은 집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을 했습니다. 그는 늘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이번 달은 식비를 조금 줄이고 대신 적금에 더 넣자. 아이들 학원비는 줄일 수 없으니 휴가는 가까운 곳으로 가자. 이런 대화가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정호 씨 부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퇴직을 맞이할 즈음 그에게는 약 1억 5천만 원의 퇴직금과 3억 원 가까운 저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동산을 무리하게 사들이지 않았고 대출을 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대출을 다 갚아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의 삶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직전 몇 년 동안은 회사 구조조정 바람이 불며 불안한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연구직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후배들 가운데 몇 명은 조기 퇴직을 권유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 퇴직금도 못 챙기고 나가게 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아내와의 대화로 풀렸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만약 회사에서 조기 퇴직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비해 왔잖아. 당신 퇴직금 말고도 저축이 있잖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괜찮아.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의 절약과 저축, 그리고 부부가 함께 세운 원칙이 위기 앞에서 큰 힘이 되어준 겁니다. 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이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이제 당신도 자유다라며 축하했지만 많은 이들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퇴직금 받아도 금방 쓸 거야. 조심해. 집에만 있으면 부부 싸움 난다니까. 나도 요즘 힘들어. 이정호 씨는 그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동료들 중에는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절반 이상을 날린 이도 있었고, 카페 창업에 도전했다가 빚만 떠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퇴직 직후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때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지키는 게 벌어들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넣었고 일부는 예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월 250만 원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낯설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생활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자신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작은 일상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고 근처 공원에서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와 낡은 작업화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신발 왜 안 버려요? 이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내가 현장에서 연구할 때 맨날 신던 신발이야. 이 신발 덕분에 우리가 집도 사고 내 아빠 학비도 냈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하다는 듯 신발을 만졌습니다. 가족 안에서 존중받는 순간 그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가 늘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1년쯤 되었을 때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 부부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사위의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수입이 끊겼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혹시 한 달만 생활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내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정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려고 모아둔 거다. 그는 준비해둔 비상금에서 100만 원을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거지. 우리 생활에는 지장 없어. 이 작은 선택이 가족 간 신뢰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딸 부부는 몇 달 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다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내 노후를 위한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전망이구나. 시간은 흘러 이정호 씨가 퇴직한 지 만 2년이 되던 해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의사는 당분간 약을 복용해야 하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이 아무리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이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제는 일보다 우리 둘이 오래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날 이후 그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걷고 저녁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식사도 예전보다 싱겁게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위주로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했고 이정호 씨는 그 점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후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무렵 이웃 주민 중 한 명인 최 씨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 가진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넣었다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아내와의 갈등이 심해져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면 저렇게 됐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늘 지켜주고 무리하지 말자고 잡아준 게 제일 큰 힘이었어. 내가 혼자였다면 나도 잘못된 길로 갔을지 몰라. 아내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준비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앞으로도 같이 가는 거지. 이정호 씨의 노후는 점차 안정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면 아파트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손주들에게 부침개를 부쳐주었고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 장난감을 함께 맞추었습니다. 손주가 장난삼아 묻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운동화만 신고 다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신발은 나랑 같이 오래 걸으려고 산 거야. 오래오래 너희랑 놀아주려고. 작업화 대신 운동화를 신은 그의 모습은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현장에서 지탱해 주었던 낡은 신발은 이제 베란다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는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에 나갔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도 했고 요가 수업에서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꽃꽂이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찾았고 두 사람은 매번 돌아오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취미를 즐길 줄은 몰랐네. 그러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건 꿈도 못 꿨잖아. 두 사람은 늦게 찾은 여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정호 씨는 종종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교적 평탄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모은 돈. 둘째, 아내와의 꾸준한 대화와 합의. 셋째, 건강을 지키려는 생활 습관. 이 세 가지가 그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는 무리한 투자와 무시 속에 무너지고 또 누구는 작은 선택의 차이로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이정호 씨의 거실 한켠 여전히 먼지가 내려앉은 낡은 작업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마라. 하지만 미래를 위해 준비해라. 그의 이야기는 지금 50대와 60대,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이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가 단순히 한 집안의 비극이나 한 사람의 특별한 행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같은 문제와 같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황혼이혼 사유 중 절반 가까이가 배우자의 폭력이나 모욕 같은 정서적 학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서도 2022년 기준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가 약 1만 6천 건에 달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상처가 결국 가정법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2024에서는 고령층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노인 가구의 22%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황혼이혼 이후 혼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 큰 충격을 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보건사회연구원의 여러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실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월 27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그러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은퇴 후 곧바로 생활고와 갈등에 부딪히는 겁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이정호 씨 사례처럼 미리 연금과 저축을 나누어 준비하고 아내와 재정적인 합의를 해온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 통계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은퇴 직후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에 발표한 고령층 가족 갈등과 삶의 질 연구를 보면 부부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바로 경제적 불안과 의사소통 단절이라고 나옵니다. 특히 남편 은퇴 이후 아내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이혼을 고려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논문에서는 퇴직 이후 자존감을 유지하는 방법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관계망 유지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부부관계의 존중과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잠시 해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역시 황혼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의 절반 이상이 남편의 퇴직 이후 생활 갈등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를 은퇴 후 이혼이라는 별도의 용어로까지 부르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5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을 가리켜 그레이 디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1990년대 이후 60세 이상 부부 이혼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미국 사회학회 연구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준비 부족과 부부 간 소통 부재입니다. 즉,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제고령화 연구 논문에서는 퇴직 이후의 삶을 단순히 여유로운 휴식기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제2의 직업기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은퇴 후 자원봉사, 시니어, 창업, 평생교육 참여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는 겁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황혼이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부부 상담과 가족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혼 의사도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 통계와 연구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노후 준비는 곧 관계 준비이고 경제적 기반은 존중과 존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수많은 이혼 서류는 결국 준비 부족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한 이들의 이야기는 늦지 않게 대비하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평화로운 식탁을 원한다면 오늘의 준비를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 통계와 전문가의 목소리가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중년 이후 갈등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단절되기 전에 대화를 회복하고 경제적 정서적 안전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와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가정폭력 이혼 전문 무료 법률 상담 제도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법률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까지 연계하고 있죠. 이런 제도는 단순히 위기를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은퇴 후 생계 압박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약 9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이 곧 가정 내 존중을 회복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성남시가 대표적 사례인데, 성남시는 중년 노년 심리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해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와 노후 우울증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중장년층 대상 재무설계 아카데미를 열어 은퇴 이후의 생활비 관리와 연금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황혼이혼 증가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부부 리스쿨링 프로그램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 후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실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혼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독일은 부부 갈등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부부 심리 상담 비용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후 부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부부 교육을 제공하는데, 젊을 때부터 결혼 생활의 다양한 단계에서 교육을 받아 부부가 함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갈등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간 대화가 막히고 서로 무시와 불만이 쌓이는 순간 반드시 외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참고 견디는 건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둘째, 은퇴 후에 경제적 불안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무 상담과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 삶을 회복했습니다. 셋째, 가족이웃과의 관계망을 유지해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입증된 프로그램들처럼 부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폭력과 이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자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 그리고 해외의 성공 사례들까지 우리 모두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낡은 신발 하나, 그 안에 담긴 세월이 있습니다. 무겁게 짓눌리던 발자국도, 가볍게 뛰던 추억도 모두 같은 길 위에서 남겨졌습니다. 한쪽은 눈물로 얼룩진 발자국, 또 다른 한쪽은 희망으로 빛나는 발자국. 우리의 노후는 결국 우리가 걸어온 길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는 은퇴와 갈등 속에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홀로 눈물의 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작업화를 쥔 채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버티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왔지만 대화 없는 부부관계와 무계획한 재정은 그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결국 황혼의 이혼이라는 아픈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며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노후를 버텨냈고, 위기가 찾아와도 아내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의 낡은 신발은 외롭고 고된 세월의 상징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믿음을 지켜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쪽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다가 결국 자신을 잃었고, 또 다른 한쪽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자라는 말 한마디, 이번 달엔 조금 아껴서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작은 실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자는 약속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내 배우자와의 대화가 끊긴 지 오래되진 않았을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다양한 제도와 상담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눈앞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대신 내 가족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것,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받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여보, 고마워. 엄마, 아버지, 우리 함께 준비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 오히려 남편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배신까지 마주한다면요? 요즘 50대, 60대 여성들 사이에서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들은 다 컸지만 막상 혼자가 되는 건 두렵고 막막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참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의 아내일 뿐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혀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늦은 나이라도 내 인생을 되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가정과 남편 뒷바라지에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인사팀 부장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사람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 회식이 많았고 야근도 잦았습니다. 저는 그저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며 남편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인정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일 입을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는지, 반찬은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는 말뿐이었죠. 한때 제 직업은 작은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옷을 팔며 억지로라도 제 사회를 유지했지만 남편은 돈 몇 푼 벌려고 집안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며 결국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때 접어둔 낡은 원피스 한 벌이 아직도 옷장 구석에 걸려 있습니다. 오래된 세월 동안 한 번도 입지 못했지만 저를 상징하는 유일한 물건처럼 남아 있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제 몫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제는 쉬면서 살아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너도 같이 쉬자라는 의미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쉬는 건 자기 몫뿐이었고 저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달라지기는커녕 더 까칠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머물며 TV 소리에 잔소리까지 더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하는 소리, 제가 한마디 거들면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넌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평생 두 아이 키우고 살림을 도맡았는데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었던 걸까요? 남편은 퇴직금을 은행에 묶어두고 작은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친구도 다 한다더라.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알림을 보고 알게 된 저는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 남편의 태도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남아도는 듯 했지만 집에서는 늘 예민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다냐?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도 이 나이에 그렇게 힘들게 다닐 거면 그만두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라는 건 살림을 멈추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은 여전히 가사 노동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옷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서 그 낡은 원피스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제 꿈을 접던 순간에 벗어두었던 그 옷. 손에 쥐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옷은 제게 단순한 헌옷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저 자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던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옷차림을 바꾸고 외출을 했습니다. 향수를 뿌리고 새로운 셔츠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친구 모임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나가던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후로 남편은 자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휴대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고 카톡 알림 소리만 울려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웃음이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무언가를 보며 피식 웃는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그로부터 몇 주 뒤 찾아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려 남편 바지 주머니를 뒤집었는데 작은 종이 쪽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손에 쥔 것은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또렷했고 투숙 인원 2명이라는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제대로 쥘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스쳐간 건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며 돌아오지 않던 밤들,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우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지며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모텔 영수증과 미리 작성해 두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원피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일까?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구나. 새벽녘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는 며칠 전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우리 집으로 와. 방 하나는 언제든 내 거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필요 없는 존재라 여겨졌던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가 막 넘은 시간.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집을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손에 꼭 쥐고 있던 건 낡은 원피스였습니다. 이젠 그저 헌옷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집을 떠나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친구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원피스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오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눈물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친구는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됐다.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허무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세월, 아이들을 키우며 참아낸 날들, 그리고 퇴직금으로
겨우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모두 산산조각 난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라더라. 한때는 제 청춘을 함께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제게 했던 수많은 무시와 차가운 말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영수증. 제 심장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머물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며 돈을 직접 번 건 오래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낡은 원피스를 떠올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입어야겠다. 비록 헐렁해지고 낡았더라도 이건 내 삶의 상징이니까. 저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주방 보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 수준이었지만 제 손에 직접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기쁨. 그건 남편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주지 못했던 자유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국을 내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제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겁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진짜 이번엔 잘못했어. 그 여자는 날 돈 보고 따라온 거였어. 결국 다 떠났어. 나 이제 너 없인 못 살겠다. 그 순간 제 손은 본능적으로 낡은 원피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 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습니다. 한때 제 청춘을 함께한 사람이라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그림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커피를 끓이고 스스로 번 돈으로 작은 옷 한 벌을 사 입는 그 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 옷은 비록 값싼 원피스일지라도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의존, 그리고 배신.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바로 내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요. 낡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여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호, 올해 66입니다. 저는 20살부터 군청에서 근무하며 서류와 민원 속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직장도 아니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나왔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제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히 큰 사치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이들 학원비 아끼려고 집에서 직접 공부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죠. 여보, 남들처럼 큰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건강하게만 살면 돼요. 그 말은 평생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까지 술자리를 줄이고 가능한 한 빚지지 않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 IMF 이후 집값은 크게 오르는데 제 월급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며 단숨에 몇 천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최 주사,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요즘은 집 한 채만 잘 사도 퇴직금 몇 억은 따놓은 당상인데 말이야.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격 알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면 마음이 늘 불안해서 잠도 못 잘 거예요. 차라리 조금 아껴 쓰고 연금 믿고 가요. 대신 그 돈으로 애들 학비랑 노후 준비 차근차근 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투자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동시에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 동기였던 김 과장은 퇴직금을 몽땅 들여서 상가를 샀다가 임차인이 빠져나가며 공실에 시달렸습니다. 몇 년 만에 대출 이자도 못 갚아 결국 건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요.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큰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난에 부딪혔고 아들은 대학원 진학을 원해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저는 밤마다 가계부를 붙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전기세 줄이고 외식은 한 번만 하자. 그래도 아이들 학비는 꼭 챙겨야지. 내가 반찬 더 알뜰하게 준비할게.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드디어 정년퇴직 날이 왔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박수를 쳐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최 과장님, 퇴직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이라 퇴직금은 없어요. 대신 매달 연금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더 든든합니다. 2025년 현재 제 통장에는 매달 약 23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 투자 대박 같은 건 없었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난 뒤에도 마음 편히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아내는 은퇴 후 저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아침마다 둘이서 함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만큼만 사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모든 게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하던 순간도 사라지자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잣말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당신 덕분인데 왜 스스로를 찾게 만들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일거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정식 직장이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계해주는 시니어 상담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민원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복지 혜택을 안내하는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제 경력이 그대로 쓰이는 자리였습니다. 첫날 봉사 후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살 것 같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소박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활력이 넘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스트레스와 나이가 겹쳐 나타난 증상이에요.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일할 수 없나? 봉사활동마저 못하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아내가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당분간 봉사를 그만두라네. 몸이 안 좋대. 그럼 당분간 쉬면 되죠. 우리 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낙담해요? 아내의 말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연금으로 매달 안정된 수입이 있었기에 생활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빛만 켜둔 채 혼자 낡은 명함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선생님, 혹시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퇴를 앞둔 직원들에게 노후 준비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강의를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 당신만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당신 살아온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결국 강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특별히 똑똑하지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빚지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꾸준히 버티는 것. 그게 제 인생을 살린 방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직원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괜히 불안해서 빚내서 투자할까 고민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후 저는 정식 강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모임에서 종종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강연료는 크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몇만 원이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와의 생활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에 같이 걸으며 오늘은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 좀 사자는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면 손수 만든 반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손주를 데려와 떠들썩하게 밥상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진짜 좋아 보여요. 은퇴 후에 이렇게 웃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 어머니 덕분이다. 그리고 내가 일찍부터 욕심을 버린 덕분이지. 여러분, 혹시 지금도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성공담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저 역시 젊었을 때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빚을 내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꾸준함을 선택한 덕분에 저는 지금 80을 앞둔 나이에도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많지 않아도 생활을 유지하기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가끔 낡은 서류 가방을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근무할 때 사용하던 공책이 들어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꾸준히 욕심내지 말 것이라고 적힌 문구를 볼 때마다 제 삶을 지켜준 한 줄의 다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내 노후를 위태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최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평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고 빚 없이 살아온 덕분에 은퇴 후에도 생활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와 통계에서 연금에 꾸준히 납부하고 무리한 빚을 지지 않는 습관이
노후 삶의 질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78만 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은 29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은 구조라는 거죠. 특히 소득 구성을 자세히 보면 연금 같은 정기적 현금 유입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고령층 소득보장 체계 분석에서는 공적연금 수급 가구의 빈곤율이 7%에 불과했지만 연금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46%에 달했습니다. 즉, 최영호 씨처럼 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노후 빈곤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18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 금액은 최소 생계비를 맞추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이나 저축을 함께 준비한 가구의 경우 생활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영호 씨가 큰 돈을 벌지는 못했어도 꾸준히 납부하고 욕심내지 않은 덕분에 지금이 편하다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 통계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공적연금 사적 준비를 병행한 사람들의 노후 안정감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은퇴 후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빚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둘째, 공적연금을 20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셋째, 사적연금을 비롯한 작은 저축이라도 꾸준히 유지한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갈림길이 된 것이죠. 이 지점이 바로 최영호 씨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라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빚내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 못 잔다는 아내의 말을 따라갔고 결국 그 선택이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OECD가 2023년 발표한 펜션즈 에더 글랜스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로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공적연금과 직영연금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노인 빈곤율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해외 연구들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소득이 낮더라도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거나 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소득은 높았지만 늦게 준비한 사람보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일찍부터 준비한 사람이 결국 더 안정된 삶을 누린다는 결론이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장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연금이 없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최영호 씨처럼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작은 일거리라도 찾아서 사회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안정된 노후를 맞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습관과 준비의 유무입니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꾸준히 납부하고 빚을 지지 않고 무리한 욕심을 버린 선택이 결국 삶의 무게를 바꿔놓는 겁니다. 최영호 씨가 보여준 길은 통계와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된 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노후를 지켜낼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상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준비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연금 예상액을 분석해주고 재무건강여가 대인관계까지 포함한 종합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후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택시 동행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역할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5060 신중년 재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퇴직한 중장년이 다시 일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고,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리한 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로 떠밀리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덴마크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이징 인플레이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동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돌봄 인력을 파견해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미국은 퇴직 후 빈곤 문제를 줄이기 위해 401k 퇴직연금 제도를 강력히 권장해 왔는데, 이는 근로자가 매달 일정액을 세전소득에서 적립하고 기업이 일정 부분을 매칭하여 함께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쌓인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추진 중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정책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정보에 눈과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지자체 복지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자리라도 사회와 연결되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시니어 봉사단은 월급이 크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정서적 고립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생활고 중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 때문인데, 결국 빚 없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자산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보라는 조언도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어르신 상담센터나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노년층의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지자체의 정책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은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의 구성원이며 존엄한 개인이라는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균형을 찾고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계 속에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대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정책과 제도를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 드시나요? 서울의 한 50대 가장은 딸 결혼 준비 때문에 이미 모아둔 노후 자금 중 4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축의금으로 일부를 메운다고 하지만 식대가 한 사람당 8만 원을 훌쩍 넘는 시대에 결국 마이너스만 남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하객을 위해 치르는 내 인생 최대의 지출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이미 많은 부부들이 하객 없는 결혼식을 선택하며 진짜 중요한 건 돈잔치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변화를 놓치면 여전히 빚과 스트레스 속에서 결혼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에 사는 박동철 씨, 62살은 작년 봄에 중소기업 인사팀 부장에서 은퇴했습니다. 회사에서만 30년을 버틴 사람이라 주변에서는 늘 한 우물만 판 성실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약 1억 4천만 원. 은퇴 직후만 해도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 전원주택을 알아보며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전업주부였고 아들은 33이 되어 IT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었죠.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28살 난 딸은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해.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환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들은 드디어 올게 왔네라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결혼 비용, 예식장의 높은 식대, 하객 축의금 문제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예비 사위 측 부모님과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식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랑 쪽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강서구 웨딩홀이 괜찮더라고요. 음식도 좋고 체면도 서고.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그 예식장은 1인당 식대가 9만 원. 여기에 대관료, 장식비, 드레스, 사진, 메이크업까지 합치면 기본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지금 세상에 하객도 많이 안 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될 사람 앞에서 차마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거실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낡은 냉장고 문을 열자 오래된 김치통과 남은 반찬 몇 개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아내는 냉장고 앞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냉장고도 이제 곧 고장 날 것 같아요. 40년은 된 거잖아. 그런데 결혼식에 돈 다 쓰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요? 박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미 생활비와 집수리에 쓰였고 남은 건 몇 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식 비용으로만 최소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한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식장 홀은 화려했지만 정작 하객석은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축가가 끝나자마자 식사장으로 이동했고 식사도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는 사진 촬영 때문에 누구와 눈을 마주칠 새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과연 결혼식일까? 아니면 그냥 돈으로 치르는 행사일 뿐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핸드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객이 200명이라 치면 식대만으로도 거의 1,800만 원. 여기에 웨딩홀 패키지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꼴이었습니다. 딸은 결혼 준비가 설렌다며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박 씨는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린 건 드레스가 아니라 돈 계산서뿐이었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여보, 그냥 가족끼리만 하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결혼식 많잖아요. 체면 생각 안 해. 사돈네가 뭐라 하겠어. 우리 집안이 초라하다고 하면 어쩌려고. 낡은 냉장고 앞에서 반복되는 부부의 말싸움은 오래된 생활의 무게와 현재의 불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식장 계약서를 쓰러 갔을 때였습니다. 상담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기본 패키지로 이 정도는 하십니다. 축가, 사회자, 영상 편집까지 넣으면 더 완벽해요. 견적서를 받아든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단 하루, 단 몇 시간짜리 행사를 위해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견적서를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자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돈이면 차라리 집을 고치고 냉장고도 바꾸고 남은 돈은 노후에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결혼식 하루에 이걸 다 쓴다고?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낡은 냉장고 모터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치 자신의 심장이 위민거리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이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차마 안 된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그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듯 보였습니다. 박동철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냉장고는 여전히 집 한쪽에 버티고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곰팡이 냄새와 시큼한 김치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가 마치 그의 현실을 웅변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넣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생활비는 어떻게 해?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성실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 고작 1년도 안 돼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하객 명단을 작성하면서였습니다. 딸은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친구들 이름을 적었지만 박 씨는 명단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올까? 요즘 다들 바쁜데 축의금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 실제로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식 초대를 알렸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동철 씨.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축의금이 부담돼서 못 가겠어요. 아니, 하객이 줄어드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다들 그런 거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딸을 위해 빚까지 감수하며 준비한 결혼식에 정작 하객들은 발길을 끊고 있었습니다. 9만 원짜리 식대가 부담되어 결혼식장이 점점 비어가고 있던 겁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박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딸마저도 아빠,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라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식 준비로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낡은 냉장고 모터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안에 있던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퍼져나왔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냉장고가 이제 완전히 고장났어요. 이걸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식에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도 정작 집안에 꼭 필요한 냉장고 하나는 바꾸지 못하는 현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가족의 삶 그 자체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 내 결혼을 해주고 싶진 않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너희 삶은 앞으로 수십 년이야.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같이 생각해보자.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사실 나도 조금 부담스러웠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하객도 적게 오고 오히려 소규모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 박 씨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까운 가족과 몇몇 지인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결혼식 당일 홀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체면보다 두 사람의 약속에 집중했고 딸과 사위는 오히려 더 편안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고장난 냉장고 옆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냉장고는 곧 바꾸면 된다. 하지만 오늘 본 저 아이들의 웃음은 돈으로도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모은 돈이 결혼식 하루에 다 쓰이는 현실. 하객들이 줄어들어 축의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체면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식의 화려한 장식보다 낡은 냉장고 앞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가족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결혼식을 준비하는 걸까? 그리고 진짜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이곳에서 최성규 씨, 67살은 아내와 단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때 동료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언젠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는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연금저축에 돈을 붓고 위험한 투자 대신 매달 적립식으로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늘려갔습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그가 모아둔 연금과 함께라면 노후 생활비는 크게 걱정 없을 만큼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의 노후 준비가 빛을 발한 건 몇 해 전 딸의 결혼을 앞두고서였습니다. 딸은 30살을 갓 넘기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양가 부모님이 모여 상견례를 할 때 예비 사위 쪽 부모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 호텔 웨딩홀에서 하면 어떨까요? 하객들도 체면이 설테고 아이들도 뿌듯해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침묵했습니다. 호텔 예식은 기본이 수천만 원. 식대만 해도 1인당 9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의 집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딸은 설레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호텔 예식장 한 번쯤 꿈꿔왔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니까. 아내는 반대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규 씨, 우리 살림 다 까먹는 건 아니겠지? 당신이 평생 모아둔 돈, 하루에 다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최 씨는 잠시 말없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잘 돌아가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둔 반찬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결국 소박한 밥상이지 화려한 체면이 아니구나. 며칠 뒤 딸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은 하객도 잘 안 온대요. 다들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크게 해서 축의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최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벌어온 돈을 축의금 회수를 위해 쓰는 게 맞을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최 씨는 은퇴 전부터 재무팀에 있으면서 수많은 숫자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가족에게도 늘 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의 말은 현실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성규 씨, 우리가 이러려고 평생 아끼며 살았나요? 퇴직금이랑 연금 다 쓰면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져줘요? 알아? 그런데 딸 결혼식이잖아. 나도 체면이 있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 그냥 소규모로 하자고 할까? 요즘은 하객 없는 결혼식도 많대. 하지만 사위 쪽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그래도 큰딸 혼인인데 좀 격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면도 있고요. 그날 밤 최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쏟아부어 화려한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게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는 게 맞을까? 그의 손끝은 부엌 식탁 위 가계부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꼼꼼히 적어둔 생활비 항목,
연금 수령액, 남은 적금 통장.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호텔 예식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예식장 시식을 하러 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9만 원짜리 식사가 테이블에 놓였지만 맛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빠, 이게 9만 원짜리라니 솔직히 좀 허무하다. 아내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갈비탕이 더 낫겠어요. 그 순간 최성규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마련해야 할 자리가 이런 허무한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며칠 뒤 최 씨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툼한 가계부와 함께 그가 정리해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이야. 여기에 매달 연금으로 15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이 돈은 단순히 우리 체면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하는 생활비야.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너희 둘의 삶은 앞으로 수십 년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다.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게 치르거나 아니면 시대 흐름대로 소박하게 하면서 진짜 필요한데 돈을 쓰는 거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나는 소박하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도 늙었고 이제 체면보다 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날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결심했습니다. 아빠, 나도 생각해보니 친구들도 요즘은 스몰 웨딩을 더 선호해요. 나도 그냥 가까운 가족과 지인만 불러서 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30명 남짓. 대신 각자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분위기는 화려한 호텔 예식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나도 괜히 체면만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었네요. 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멀쩡히 돌아가는 집 냉장고처럼 자신의 인생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최 씨는 남은 퇴직금으로 고장난 보일러를 교체했고 낡은 가전도 차례차례 바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아내와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 부부가 빚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위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가 빚 없는 신혼을 시작합니다. 저희도 성규 아버님처럼 준비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 하나 때문에 노후가 흔들릴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대로 올바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도 보여줍니다. 최성규 씨는 은퇴 후에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함을 택했고 빚 대신 웃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낡은 냉장고처럼 오래 버티지만 든든한 삶, 그 소박한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국내 혼인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불과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순히 혼인 자체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결혼식을 선택하는 방식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가계의료생계 부담보고서에서는
50대와 60대 가구의 가장 큰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자녀 결혼 비용 부담이 꼽혔습니다. 같은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62%가 결혼식 비용이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곧 박동철 씨나 최성규 씨 같은 부모 세대가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이 보편적인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예식 서비스 실태조사 2023에 따르면 웨딩홀 식대는 평균 9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서울 강남권 예식장의 경우 10만 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혼식 한 번 치르려면 최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객 수에 따라 부모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국 가족의 결혼 문화와 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지에서는 전통적인 대규모 결혼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를 체면과 사회적 압력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부모 세대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50대와 60대의 자산 구조를 보면 자녀 결혼을 계기로 대규모 현금 지출이 발생하면서 노후 대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결혼식이나 하객 없는 결혼식을 선택한 가구의 경우 전체 결혼 비용이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생활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뉴욕타임스가 2024년에 보도한 웨딩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팬데믹 이후 미국 내 결혼식 규모가 평균 120명에서 60명으로 줄었고 소규모 예식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에서 발표한 메리지 언드 퍼넨셜 버던 스터디 2023에 따르면 결혼식 비용이 부부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은퇴를 앞둔 부모 세대가 과도한 결혼 비용을 지출할 경우 70대 이후 생활 만족도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보면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단순한 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노후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결혼식 문화가 단순히 화려함을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합리적인 규모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부모 세대는 계속해서 경제적 희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의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응원하는 자리로 변화해야 하고 그러한 변화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결혼식은 더 이상 체면이나 관습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두 사람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를 돕기 위한 정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장과 스드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부터 예식 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활용하면 위약금 환불 규정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결혼식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죠. 공원이나 시립공간에서 30명 내외의 하객만 초대해 치르는 방식인데 대관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하고 꽃장식이나 폐기물도 최소화해 친환경적인 결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5년 기준으로 매년 400쌍 이상의 부부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발표했는데 비용 절감은 물론 신혼부부와 부모 세대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예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신혼부부에게 최대 수백만 원까지 결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결혼을 둘러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상당히 비슷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소규모 결혼식이 보편화되면서 부모 세대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도에서는 셀프 웨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직접 장소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시청에서 촬영 인력이나 간단한 장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국은 조금 다릅니다.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꼭 성당이나 교회 같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청홀에서 간단하게 치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이 때문에 하객이 적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비용도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른바 마이크로 웨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공원이나 시청 건물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개방해주고 지역 커뮤니티가 음식과 음악을 함께 준비하는 커뮤니티 웨딩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체면과 거칠애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부모 세대가 노후 자금을 지키며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첫째,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줄이세요. 둘째, 서울시나 각 지역 지자체의 작은 결혼식, 공공시설 개방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하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사례처럼 시청홀 웨딩이나 커뮤니티 웨딩 같은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결혼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식의 무게가 부모 세대의 노후를 짓누르지 않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 여러분, 더 이상 보여주기식으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흔들리지 않게 합리적이고 따뜻한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생의 무게를 바꾼다. 누군가는 퇴직금이 흩날린 뒤 낡은 냉장고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소박한 결혼식 속에서 웃음과 노후를 함께 지켰다. 같은 부모의 자리에서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퇴직 후 어렵게 모은 돈을 하루 만에 잃고 낡은 냉장고 앞에서 무너져 내린 박동철 씨의 삶. 그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체면과 관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반면 최성규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같은 부모였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결혼식을 거절하고 작은 갤러리에서 가족과 지인 몇 명만 불러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죠. 그 결과 딸은 빚없는 신혼을 시작했고 그는 퇴직금과 연금을 지켜내며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갈림길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대, 60대, 70대는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보여주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지켜내기 위해 사는가? 결혼식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식의 무게가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웃음이고 삶의 평안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작은 결혼식처럼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예식. 일본과 영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간소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공결혼식. 미국처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웃고 노래하며 만들어가는 마이크로 웨딩. 이런 선택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 부모 세대는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퇴직금을 모두 잃고 낡은 냉장고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박한 결혼식 속에서도 가족의 웃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노후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체면이 아닌 삶을 선택하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우리 가족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생을 바꾼다. 낡은 냉장고 앞에 눈물이 될 것인가? 따뜻한 밥상 앞에 웃음이 될 것인가? 그 길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